자, 오늘은 카페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시청자님들의 공포 썰이랑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공포 썰입니다. 구름빵님. 인생에서 유일하게 겪어본 미스터리한 학교 괴담 썰.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공포라디오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듣다가 문득 어디에도 올려본 적 없는 저의 학창시절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풀어보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 살면서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저에게도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딱 한 번 있습니다잉. 어머, 구조라는데요. 발그림 죄송합니다. 대략 그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평면도입니다. 여기 쫄라맨이 누가 의자있네? 과학실 1학년 1반, 2반, 3반, 4반? 교무실. 오케이. 3층이었대, 여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은 고등학교 입학 후 얼마 안 된 2011년 5월 중순의 일입니다. 전 1학년 1반이고요. 여기 구석에 있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반이고 2반이랑은 옆으로 붙어있고 3반과는 복도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구조였습니다. 아, 여기가 벽이구나. 1에서 5반까지는 여자반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반, 남자반 있었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 당시 저희 학교는 1학년은 9시까지 야자를 진행했었는데요. 5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였는데 5월부터 천장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과 2반 친구들은 복도 쪽 창문을 죄다 열어놓고 책상을 복도 쪽에 붙인 채 야자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야자 1교시가 끝나기 10분 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복도 쪽 창가에 있던 저는 반사적으로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2반 친구들도 복도 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야? 생각하기도 전에 그림 속 계단역 벽 근처에 앉아 계신 야자 감독쌤이 요 선생님이 야자 감독 선생님이셨구나. 요 가운데 계셨던 쌤이 과학실 쪽으로 후딱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노래가 저희 반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과학실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요. 너무 크게 울려서 각 반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라 착각했던 거예요. 감독쌤이 과학실의 앞문을 열자마자 노래가 뚝 멈췄습니다. 뭐야? 저희 반은 2반 친구들과 웅성거렸어요. 감독쌤은 심각한 표정으로 시끄럽다! 고개 집어넣어라! 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제 친구들은 학기 초에 어떤 미친놈이 장난을 쳤겠거니 하면서 웃으면서 뭐야? 했습니다. 금방 쉬는 시간이 되었고 저희들은 335 모여서 누가 이런 장난을 기획한 건지 떠들어댔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친구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아까 나온 노래 누구 노래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 노래는 뭐랄까 참 독특했어요. 당시가 2011년이었거든요. 트로트가 유행할 시기도 아닌데 남자 가수가 부른 발라드 같기도 하고 뽕짝 같기도 한 기묘한 노래였어요.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떠올려 봐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뽕짝같이 꺾어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토튠이 섞여 있는. 저희 반의 그 누구도 그 노래의 정체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자 저를 포함한 저희 반 몇몇은 2반으로 향했습니다. 야, 아까 나온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는 사람? 그러나 2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참 이상했어요. 한창 유행에 민감할 고1 여고생 그 누구도 이 노래를 모른다는 게. 그도 그럴 수 있지 하고서는 저희는 또다시 3반으로 가서 노래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원정에 나섰습니다. 2반 친구들 몇몇도 붙어서요. 그리고 3반 뒷문을 열어 젖힌 후에 야, 아까 나온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는 사람? 하고 물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3반 친구들은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무슨 노래? 하는 겁니다. 저희는 황당해하면서 왜 아까 과학실에서 나온 노래 있잖아 했습니다. 그러나 3반 애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초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삐질거리면서 아니 아까 과학실에 노래 겁나 크게 나와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과학실로 달려갔잖아. 그랬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노래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멘붕이 왔어요. 복도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컸는데 얘네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는 이상했어요. 반 전체가 모르는 데다가 그 짧은 순간 우리를 놀려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짜고 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4반까지 찾아갔지만 역시나 아무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1반, 2반이랑 3반, 4반이 잠시 다른 시공, 다른 시간선에 있었던 것처럼요. 애들이 슬슬 무서워하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다들 각자의 반으로 돌아가는데, 참고로 2반에는 방송부 신입이 2명이나 있었어요. 한 명은 엔지니어이고 한 명은 아나운서였어요. 그 두 친구가 반으로 돌아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야자 감독쌤에 의해서 2층에 있는 방송실로 호출당했거든요. 감독쌤은 장난을 친 범인이 누구인지 색출하기 위해서 방송부 전체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고3은 방송반이 없어서 제외됐고, 그런데 그 두 친구가 사색이 된 채로 교실로 들어왔어요. 모른대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 억울하다 했답니다. 게다가 방송실 문도 잠겨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기기에 있는 특별실, 과학실의 스위치가 전부 오프된 상태였어요. 당연하게도 감독쌤이 당시 과학실 안을 뒤졌을 때에는 숨어있는 사람도 눈에 띄는 물건도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들어갈 타이밍에 딱 맞춰서 2층 방송실에서 3층의 오프 스위치를 조절했을까요? 당시에는 입학 후 얼마 안 된 시점이라 핸드폰도 전원 제출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꾸 거짓말하면은 전원 벌점과 청소를 시키겠다고 윽박지르셨지만 애들은 정말로 억울해하면서 심지어는 겁이 나서 울먹이는 학생도 있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그 모습에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장난을 친 범인이 분명 있긴 한데 밝히지는 못한 그런 사건으로 대강 마무리 지은 듯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와 제 친구들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러던 중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노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 혹시 마이크에 대고 부른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비명을 꽥 질렀습니다. 아, 노래를 튼 게 아니고 방송실 들어와가지고 마이크로 불렀다고? 저는 아무 말 하진 않았지만 모든 게 말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복도에 귀가 터질 것처럼 울린 과학실 스피커에서 나온 노랫소리. 야자쌤이 문을 연 타이밍에 딱 맞게 꺼진 노래. 1학년은 3층, 방송실은 2층, 잠겨있는 방송실 문과 오프된 특별실의 스위치. 노래가 들리지도 않았다는 3반과 4반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노래랑 가수의 정체. 지금도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3반이었던 친구는 여전히 그런 일이 진짜 있었던 거냐고 되물어요. 참고로 저희 학교에는 귀신 목격담이 정말 많아요. 특히 2층의 도서실 쪽에서요. 도서실과 과학실은 층만 다르고 위치는 같습니다. Z축이 같다는. 저는 이 일화 역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도 생각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른 건 아니고 뭘까? 근데 만약에 그냥 진짜 장난꾸러기 어떤 애가 했다고 해도 참 정말 장난꾸러기다. 어쩜 이래? 학교 괴담 그 방송실 괴담이 생각나네. 소라였나? 소리?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소리랑 관련된 거라 이름 자체가 소리이지 않았어요? 그 방송실 귀신 진짜 무서웠는데. 부른 걸 튼 걸로 착각할 정도면 얼마나 잘 부른 거냐고? 그러니까 오토튠이 약간 섞여있다 했잖아요. 얼마나 잘한 거지?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문을 여시오 아니냐고 물어봤거든요? 검색해볼까? 문을 여시오 몇 년도에 나왔는지? 문을 여시오 2013년이야. 아니야. 이거 2011년이라 했어요. 문을 여시오. 그리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때 애들 다 알고 유행이었어 그 노래. 아무튼 이런 학교 괴담이에요. 학교 괴담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다음 버밍행양님. 버스에서 마주친 남자 약간 더러움주의. 이게 현실 공포였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존재하는 공포 영상을 전부 섭렵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공포에 미친 슈별놈입니다. 공미슈. 그중 제야의 최애 공포 유튜버는 당신입니다. 히히 헐. 저도 언젠가 썰을 풀고 싶었지만 워낙 평화롭게 살아와서 공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에 늘 듣기만 하며 만족하고 있었습죠. 그런데 평화롭기만 했던 제 삶 속에 갑작스럽게 터졌던 일이 문득 떠올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편의상 친구들을 A, B, C라 부르겠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곧 3학년이 되면 이렇게 못 논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인드로 미친 듯이 놀고 있던 시절이에요. 저는 예체능을 준비하던 학생이라 인문계임에도 야자를 한 번도 안 했던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더 왕창 놀 수 있었어요.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같은 반 친구 2명과 다른 학교지만 학원에서 같이 입시 준비를 하던 친구 1명까지 총 4시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중국 당면을 떡볶이에 넣어 먹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왕복 1시간을 투자해 중국 당면을 사왔어요. 헐. 그리고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제 집으로 가던 넷은 체력이 바닥나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꽤나 더웠던 여름 탓이었을까요? 잔뜩 지친 저희는 겨우 버스에 탑승했고 에어컨 좀만 더 세게 틀어줬으면 했지만 일하시느라 힘드실 기사님께 괜히 부탁드리기 죄송스러워서 그냥 시덥잖은 이야기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내릴 정거장까지는 아직 15분 이상 남아있었고 이야깃거리가 떨어진 A는 텐션도 함께 떨어졌는지 멍 때리기도 지루해서 이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옆에서 창밖에 지나가는 가게 간판 읽기를 하면서 멍하게 있었던 중이고요. 그때 A가 갑자기 다급한 손길로 제 허벅지를 툭툭 치더니 앞을 보라면서 조용히 복화술을 셔냈습니다. 야, 티내지 말고 옆에 혼자 앉은 올블랙 모자 쓴 남자 봐봐. 또 위치를 그려주셨네? 버스 내부였대요. 그 시키. 그 남자가 여기 있었고 그 남자랑 친구 A랑 사연자님이랑 같은 가로 라인에 있었고 B씨는 그 남자 뒤쪽에 앉아있네요. 그 시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일단은 멍 때리는 척을 하면서 틈을 두다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고 건너편에 앉은 B와 C에게 말을 거는 척 그 올블랙 남자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죠. 그는 손을 반바지 속에 넣은 채 해피타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반바지는 무릎 위 정도의 생각보다 짧은 기장인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있는 후들거리는 시원한 재질의 바지. 아, 이런 거 뭔지 알지? 아휴, 이런 게 또 저기 허리 라인이 밴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 몰래 손 넣고 뭐 하기 되게 편할걸? 아마? 그냥 데님 반바지였으면 가동 범위가 안 나왔을 거야. 이런 반바지이기 때문에. 미친. 그거를 허벅지 끝까지 걷어 올리고 그 안에서 손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남자와 정확히 눈이 마주쳤고 급히 시선을 돌린 후에 얼른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보냈습니다. 가동범위. 중학교 때 교실에 이런 애가 있었다고요? 아이고. 야, 글쓴이님이 야 뭐야 눈 마주쳤어. 씨발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저런 짓을 대체 왜 해? 빤스 보이겠다. A가 야 나 착각한가 싶어서 모르는 척 하려 했는데 계속 이쪽을 보면서 저러고 있어. 개 싫어. 아 이거 동글동글 표시가 그거구나. 말풍선 동글동글 표시. 귀엽다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말풍선 표시 있죠. 머리 이렇게 나오는 거. 오 귀여운 효과네. 뭔가 했어요. 동글동글이 있어가지고. 단톡방에서 대화하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B와 C도 내용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뒷자리에서 미어캣 마냥 고개를 쭉 빼들고 그 남자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 개그혐이네. 집에서 나왔지 버스에 저래. 정신 나갔나? 왜 저래. 저런 놈한테 쓰이는 산소가 아까워. 넷은 혈기왕성한 여고생답게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 남자는 눈치도 안 보이는지 아니면 오히려 좋아 상태인지 그 후에도 계속 저랑 A쪽을 쳐다보면서 해피타임을 즐겼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던 저희는 바로 신고할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결국 조용히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놈은 저희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계속 분주했어요. 내린 뒤에 충격에 빠진 친구들과 집으로 걸어가는 길. 야, 나 저런 사람 처음 봐. 진짜 현실에 존재하네, 저런 애가. 나도 뉴스에 전화 받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충격이다. 아, 진짜 엄마한테 바로 이럴 거야. 그런 말들이 오가던 중 저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존재해도 될까? 아니면 이렇게 넘겨도 될까? 범죄자 새끼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조지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한참을 걷다 결국 말했어요. 야, 우리 경찰에 신고할까? 그래도 되는 건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당한 게 없는데. 아니 있나? 그러네. 미친 신고할 생각을 왜 못했지? 우리 멍청해. 저기 경찰서 있으니까 그냥 가서 직접 얘기할까?
그렇게 말은 나왔는데 더위와 체력 고갈에 의해 결국 집으로 갔고요.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거실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대표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예상보다 일이 커졌어요. 전화를 받으신 경찰분께서 지금 집에 계시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라고 웅얼거리던 저는 순순히 주소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깬 건 엄마한테 전화한 저였어요. 외출 중이던 엄마는 사건 내용에 1차로 놀랐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지금 우리 집으로 온다는 말에 2차로 놀라서 결국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엄마는 급히 귀가했고 다행히도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서 어른으로서 경찰 응대를 해주셨어요. 남성 경찰 2분이 오셨는데 당시에 여성 경찰이 없어서 성범죄 관련 진술이라 직접 묻긴 조심스럽다며 어머니께서 학생들에게 대신 질문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저희 넷은 방에 따로 모여 엄마 앞에서 육하원 측에 따라 30분 전 땡땡번 버스 안에서 모르는 남자가 우리를 보며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와 제가 경찰분들과 옹기종기 모여 식탁에 앉아서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며 버스 음란남 사건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여성 청소년과로 넘어갔고 간간히 담당 경찰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해당 남성은 등록되지 않은 버스 카드를 사용해 정보 확인이 어렵고 이런 것도 있어? 등록되지 않은 버스 카드? 내린 정거장은 확인했으나 어디를 향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날 비슷한 피해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대요. 그럼 계속 했던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거야? 뭐야? 아, 팀원 이런 거? 편의점에 사는 버스 카드 이런 거? 그러니까 지치지도 않나 봐. 라는 소식을 끝으로 연락은 뜸해졌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우편함에서 경찰서 로고가 찍힌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뜯어봤고요. 내용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사건 종결 처리하겠다 라는 안내였어요. 사이다 결말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결국 그놈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저와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조차 희미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슈멜코님 그리고 슈벨럼 여러분, 이런 역겹고 끔찍한 일을 겪는 일 없이 항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중장군 꼭 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슈멜코 예쁘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AI 녀석이 그려준 고양이 낙서를 보고 들어온 이야기를 잊어보아요. 어머, 귀여운 고양이 사진. 근데 뭔가 읽을 때도 얘가 잡힐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쉽게 못 잡혔네. 특정이 왜 안 되지? 버스 CCTV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지? 좌석에 가려졌나? 그런가?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안 보이면은 그냥 그 밑에서 핸드폰을 빠르게 타자를 친 건지 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논 건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보여야지 사실 증거 제출을 할 수 있으니까. 아쉽네. 잡혔어야 되는데. 자, 이런 사연이었고 다음 읽어볼게요. 슈퍼말랑 띠에님, 하악질 귀신썰. 안녕하세요. 슈퍼말랑 코코몽님. 평소에 불면증이 심한데 유튜브로 틀주나 공포라디오 틀으면 스르륵 잠이 들어서 요즘 팬이 된 27살 청년이래요.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사진이 있대. 두근. 부족한 필력이지만 풀어볼게요. 때는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삼형제가 같이 살아서 안방은 부모님이, 저희 방은 삼형제가 같이 쓰는 형태로 생활했습니다. 저희 형은 침대가 따로 있었지만 저와 동생은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매번 형의 침대를 부러워했죠. 저는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 매일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지나 학원까지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학원으로 가다가 웬 깨끗한 매트리스가 곱게 접혀서 대형 폐기물로 내놓아져 있는 걸 봤어요. 전날만 해도 본 적이 없던 거라 그날 새로 내놓은 거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갔다 집에 오는데 그때까지도 매트리스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형의 침대가 너무나도 부러웠던 전 홀린 듯이 집에 자전거를 두고 다시 가서 그 매트리스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저 그냥 설레어서 나도 이제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푹신한 매트리스에 자겠구나 하며 신나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남이 버린 거 주워오는 거 아니다 했지만 제가 정신이라도 나간 듯이 꼭 쓰고 싶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았던지라 마음대로 하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도록 별탈 없이 생활하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행군 이후 군장 끈 자국 나듯 승모부터 겨드랑이까지 빨갛게 멍이 든다거나 평소 저에게 잘 안기던 길고양이들이 저만 보면 하악질을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냥 가방을 요즘 무겁게 매서 그런가 보다, 길고양이들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했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냥 평범하게 동네 슈퍼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에 늘 지나다니던 골목길의 끝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희 동네는 이웃끼리 친한 편이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서로서로 알고 있어 동네 어른분의 얼굴을 모르진 않는데 그분은 전혀 처음 뵙는 분이셨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계속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과 스쳐 지나갈 때쯤 혀를 차는 소리를 내더니 다 지나쳤을 때 제 어깨를 붙잡고는 몸을 돌리셨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누구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쉬어도 흉한 게 쉬었어. 무슨 말인지 엽줍자 제 어깨 위에 귀신이 목마를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사기꾼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당시에 TV에 신천지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때라 비슷한 부류겠거니 했습니다. 뭐 너의 기가 안 좋다더니 돈을 쓰라 하더니 그런 거요. 최근에 뭔가 주워온 게 있을 텐데. 솔직히 이때 좀 놀랐습니다. 그거를 주워오면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어디선가 그걸 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은 거두지 않았지만 재미있어 보여 더 얘기를 했습니다. 매트리스를 주워왔다 말했고 그 아주머니는 거기에 있던 귀신이 저에게 붙었다 하시며 눈이 옹이구멍처럼 파였고 피골이 상접한 귀신이 여기저기에 하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 물었고 당연히 저는 이 사기꾼이 이제 돈을 요구하겠거니 싶었어요. 그러나 돌아온 말은 제게 오한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 흉한 것에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돈을 요구할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먼 곳을 가리키며 말을 이으셨어요. 저기 산에 가보면 용한 스님이 한 분 계셔. 그분께 말씀드리면 답이 나올 게야. 저희 친가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그 산에 절을 많이 들렀기에 어떤 절을 말씀하시는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퇴마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는 스님분이 계신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어요.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사기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주머니도 그분을 뵙고 오는 길이라 하시며 꼭 절에 방문하라고 당부하시고는 길을 이어가 저 멀리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날 절에 방문했습니다. 그 스님이 법당에 있다는 동자 스님의 말을 듣고 법당에 발을 들이려다가 스님에게 호통을 들었습니다. 그 몸으로 어딜 들어오십니까? 저는 금세 쪼그라들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스님은 얼마 안가 나오셨고 말씀을 이으셨어요. 제 머리 위에 불경한 것이 있고 그 불경한 것을 달래줘야 된다며 약간 사이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다가 뭔가를 주신다고 하시며 돈을 요구하겠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보라는 말씀하시고는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몇십 분 뒤에 봉투 같은 걸 들고 다가오셨어요. 이거를 자기 전에 베개 피 안에 넣고 주무시고 꼭 일주일 뒤에 꺼내어 태우시면 됩니다. 이내 봉투를 쥐어주시곤 등을 돌려주셨습니다. 다 도움을 주셨는데요. 사이비는 아무도 없었어. 이제 믿으셔야 돼요, 이 글쓴이님. 저는 스님을 불러 세웠고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 물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본래 필요할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이라 하시며 다시금 발길을 이어가셨어요. 오, 스님 진짜 멋있다. 나였으면 바로 돈 내놔였는데 역시 스님은 달라. 솔직히 바로 전까지도 스님을 통해서 수금을 하나 하며 불신에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기가 다 빨려서 집으로 돌아와 베개 피 안에 봉투를 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 항상 오른쪽을 보는 새우잠으로 잠을 잡니다. 잠꼬대도 따로 하지 않고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잠에서 평소와 같이 깨고 몸을 움직이려 하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위에 눌렸구나 하면서 깨려고 안간힘을 다 했는데 깨지 않았습니다. 제 왼쪽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곁눈질을 해보니 제 왼쪽에 길쭉한 것이 일자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내 그게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진처럼 다리가 있었대요. 매트리스 위에 다리가 있어. AI로 만드셨나봐요. 이거 자다가 보이면 진짜 무섭겠다. 맨발로다가. 방이 캄캄해서 그림처럼 무릎 위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확실히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점점 제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검고 흐릿하지만 점점 다가오는 게 확실한 느낌이 들었고 곧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질 때쯤 가위에서 깼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가위에 놀란 심장을 부여잡았어요. 원래 귀신을 안 믿다 보니 근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공포심에 그런 경험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둘째 날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가위에 눌렸어요. 둘째 날 똑같이 오른쪽을 보며 자고 있는데 왼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잠꼬대하듯 천천히 다시금 곁눈질로 보다 보니 제 뒤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해와서 눈을 질끈 감았고 이내 몸이 완전히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분명히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러다가 가위에서 깼습니다. 땀에 절어서 눅눅해진 몸으로 일어났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연달아 가위에 눌리니 잠에 드는 게 무서워져 셋째 날 저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매트리스에 앉아 잠에 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새벽을 지내다가 얼핏 잠에 들었나 봅니다. 잠에서 깰 쯤 또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왼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처럼 눈앞에 그것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혐오 사진주의? 진짜 옹이구멍처럼 눈이 파였어요. 이런 사람이 눈앞에 있었대. 눈을 감으려 해도 감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것과 얼굴을 마주한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그것은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얼굴을 제 앞에 들이워 가만히 그 옹이구멍 같은 눈으로 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위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넷째 날도 공포감에 밤을 새우려다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셋째 날 이후로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날이 지나도 가위에 눌리지 않자 저는 긴장의 끈을 놓고 이제 해결이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도 다른 평범한 날처럼 다시금 편히 잠에 들었어요.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배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모를 불쾌감에 잠에서 깼고 또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제가 천장을 보고 대자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 위에 첫째 날처럼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다리는 얼마 안가 제 위에서 통통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몇십 분,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만 가위에서 깼습니다. 복통이 몰려와 그 자리에서 토를 했어요. 배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끝이라 하면서 베개 피해서 봉투를 꺼내 집 밖으로 나가 봉투를 불태웠습니다. 봉투는 정말 순식간에 타들어갔어요. 이후에는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위에 눌리지도 않고 길고양이도 다시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제 위에서 고양이들에게 하악질을 한 건 아닐까 생각한답니다. 아, 어깨 여기 타 있을 때? 고양이들은 봐가지고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네요. 필력도 딸리고. 이야기 서술상 약간의 MSG를 첨가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쉬말고 이뻐요? 나는 진짜 안 시켰는데 계속 쓴다 이거? 아, 이러면 내가 곤란해지는데? 나 아니야. 내가 안 적었어. 자, 요런 글이었대요. 카페 규칙이 아니야. 내가 안 했다고. 진짜 아닌데. 공지를 찾아봐. 난 이런 적이 없어.
그리고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슈말코 가나다라 마바사님. 와, 진짜 닉네임 대충 지었어. 슈말코 가나다라 마바사. 자, 무서웠던 실화.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잘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매일 공포 사연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글을 쓰려 하니 좀 민망하네요. 각설하고 제가 초등학생 때 겪은 공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시절 언니와 저는 라디오와 CD 플레이어를 두고 묘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mp3가 대중화되기 전이었어요. 공 CD를 구워서 노래를 넣었는데 한참 재미에 들린 언니를 보고 저도 옆에서 어깨 너머 그 방법을 배웠답니다. 한참 언니를 따라하며 팝송을 듣던 제 모습이 미웠던지 언니가 저한테 라디오를 주면서 이거나 들어! 라고 집에 한 개뿐이었던 CD 플레이어를 뺏어갔어요. 저는 언니에게 결코 지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니에게 바득바득 대들다가 힘으로 제압을 당했더랬죠. 울다 지친 제가 언니랑 그날은 같은 방에 잠을 자기가 싫어서 당시에 아버지가 밤에 야간 일을 하셔 비워진 아버지 방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니가 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걸로 노래 듣기 싫은데 광고가 너무 길어 라고 생각하면서 밤에 라디오 방송국들을 듣다가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방은 좀 을씨년스러운 방이었어요. 방 구조를 설명드리자면은 방문을 열면은 전면에 옷장이 있고 옷장 바로 옆 구석에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간 일을 하시려고 원래 측면에 있던 전신 거울을 옷장 앞에 바로 배치시키고 옷 무쇠를 확인하신 다음 나가신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참 게으르던 사춘기 소녀였기 때문에 전신 거울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으려 하지 않고 그냥 거울을 머리맡에 주고 라디오를 틀며 잠에 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위에 눌리려고 발악했던 집 같네요. 아, 머리맡에 거울 있으면 안 좋다는 말 많죠? 아무튼 한참 라디오를 틀며 선잠을 재던 제가 라디오에서 한순간 정적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응? 방송사고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하는 섬지박이 노래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동요를 부르던 여자 목소리가 부드럽고 음색이 이쁘다고 생각하다가 묘한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자장가가 라디오 방송에 나오지? 그렇잖아요. 라디오 방송국의 섬지박이 동료가 한밤중에 나올 리가 있을 리가요. 그런 생각에 빠지던 찰나 저는 불현듯 가슴에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가위에 눌렸어요. 무언가 제 명치부터 갈비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쿵쿵쿵 치는 느낌이 들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머리카락이 산발인 여자가 제 몸 위에 올라타 미친듯이 뛰고 있었어요. 마치 제 몸이 칼날 같고 칼날 위에서 작두를 타는 무당을 아래 시선으로 보는 것과 같았어요. 동시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섬지박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히히히히 하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지금도 이 사연을 쓰며 소름이 돋네요. 왜냐면은 진짜 겪은 실화라서요. 제 생각에 10분 넘게 가위에 눌린 상태를 겸응한 것 같습니다. 공포스러운 귀신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지던 찰나 쿵쿵쿵 제 몸을 치는 그 무언가의 힘에 반동으로 제 머리가 저절로 거울 쪽으로 확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저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기절했습니다. 제가 저의 양손을 맞물리게 깍지 끼고 제 가슴을 쿵쿵쿵 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떤 말인지 알아요? 이러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10분 동안 자기를 계속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야. 아파. 스스로 자학하는 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으악하고 기절해버렸고 눈을 떠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엄마에게 갔습니다. 나 가위에 눌렸어 라고 말했더니 아침부터 웬 재수 없는 소리냐, 학교 갈 가방이나 싸라, 숙제는 했냐, 매일 노래 듣고 자서 그런 거다 라고 공감 능력 제로 엄마의 잔소리를 한바탕 듣고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바로 가위 뭐였냐고 내용 말해달라 했을 텐데
세수를 다 하고 아직도 살짝 얼이 빠진 상태로 거울을 본 저는 빤히 제 얼굴을 쳐다봤는데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쌩 달려가서 엄마 나 귀신 봤다니까 진짜 하고 매달리며 울었어요. 기시감이 든 이유는 제가 가위에 눌린 상태로 거울을 보았을 때 분명히 제가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다는 것이 돌연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이거 자기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무섭겠다. 이렇게 가슴 치고 있는 거. 아직도 아프네. 너무 세게 쳤다. 게다가 웃으면서 보고 있어. 나는 왜 쳤냐고요? 여러분한테 퍼포먼스 해주려고. 엄마 특 핸드폰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함. 근데 보통 핸드폰 많이 해서 그런 건 맞음.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게 무섭긴 해. 귀신이 그러면은 귀신이 했네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한테 자해를 한 거면은 좀 무섭긴 하겠다. 자, 이런 거고 또 다음 은가정보님. 닉네임 은가정보고 부리부리맨이네요. 틀주 듣다가 생각난 옛날에 시달렸던 미스터리 전화. 짧아요.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항상 유튜브에서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해봅니다. 작고 귀여운 말코 소녀 영원히 틀주해주세요? 이거 봐. 내가 시킨 적이 없어. 논문 쓸 때 들으신대요. 아, 대학원실에서 불 끄고 혼자 들으면은 잠이 안 와서 논문 쓰기 좋더라고요. 공동저자에 귀신도 넣어야 될 듯. 무서워서 잠이 안 오시는 건가? 틀주 71탄 미스터리 전화 플러스 문자 사연을 듣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라 팬카페에 가입해 글 남겨봐요. 다른 곳에 퍼가지 말아달래요. 미스터리 전화. 때는 2010년쯤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으려면은 핸드폰은 최대한 늦게 라는 가풍 아래에 자라서 핸드폰도 또래보다 늦게 가지게 되었어요. 예고 준비 때문에 귀가가 늦어져서 부모님이 안전상의 이유로 중학생 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첫 핸드폰이라 번호를 고를 때 가족과 같은 뒷자리로 맞추고 싶어 정말 고심 끝에 골랐는데 그 번호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폰을 개통한 지 하루도 안 되었을 때부터 밤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잘 몰랐고 친구들 번호도 다 못 받은 상태라서 경계심 없이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친구가 전화 걸어주면 팅이 아껴지니까 일단 무조건 전화 받았네요. 팅! 나는 알 썼는데. 전화를 받은 순간 술에 잔뜩 취한 것처럼 꼬부라진 발음으로 모르는 아저씨, 40, 50대였씨 목소리가 들렸고 자꾸 어떤 남자 이름을 부르면서 호통치는 거예요. 김가명이라고 하겠대요. 그 남자 이름을. 야, 김가명이 니 그렇게 살지 마라. 가정을 박살내고 잘 살 걸 같냐. 처음 몇 번은 잘못 것인 줄 알고 잘못 거셨어요. 번호 바뀌었어요. 이제 김가명이가 쓰는 번호가 아니에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그 후로도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여러 번호로 수십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몰폰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무섭기보단 짜증났어요. 그리고 막상 받아보면은 진짜 슬픈 목소리로 전화해서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뭐 욕이라 해도 다 꼬부라진 발음이라 잘 알아먹지도 못했고요. 조각난 이야기이긴 해도 점점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상황인 줄도 알겠더라고요. 김가명 아저씨가 술 취한 아저씨 부인과 바람나서 도망을 갔구나. 아, 이러면은 진짜 멘탈 나갈만 하다. 불쌍하긴 하지만 저녁에 몰폰을 해야 되는데 전화? 김가명 아저씨 짜증나. 이 정도의 감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아빠가 제 폰 들고 새벽까지 기다려서 대신 전화 받아가지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아빠가 받아서 그런지 저희 아빠가 김가명 씨인 줄 알고 아 그러네. 약간의 협박성 발언도 했어서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 차단을 안 했냐 답답하신 분들께 핸드폰을 막 산 바보라서 그런 걸 몰랐어요. 친구일까봐. 아 이게 그리고 번호가 계속 같은 번호로 온 게 아니고 뭐 여러 번호로 왔다고 적혀있던 것 같아요. 아까. 지금 글 쓰는 저도 저 때 제가 답답하네요. 하지만 덕분에 말코 소녀에게 제보할 얘기가 생긴. 신고한 뒤로는 술 취한 아저씨가 전화는 안 왔었는데 갑자기 김가명 씨의 친구들한테서 하루에 7, 8번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친구가 맞는지도 의심이 돼요. 전화의 내용은 대부분 아, 거기 김가명이 핸드폰 아닙니까? 진짜 강한 대구 사투리였고 저는 계속 이제 제 번호입니다. 라고 친절히 답했어요. 하도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친구들이랑 교실에 전화 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컨텐츠로 소비했네? 그때가 마침 여름방학 직전이라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잘 안 걷어갔거든요. 쌤이 진도 많이 나간 수업은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애들끼리 모여서 와와거리랑 브로마이드 돌려보고 대박. 새로 산 렌즈 쌤 몰래 애들한테 자랑하고 공부 대신 영화 틀어주는 수업도 했던 분위기라 반에 선생님 잘 안 계셨어요. 브로마이드 대박이다. 뭐야. 헐, 이런 옛날 교실이었대. 이 TV. 그리고 이때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남자애들은 축구하러 나가고 여자애들도 탁구나 배드민턴 치는 중이라 반에 사람이 별로 없었고 한창 여름이라 더웠어요. 에어컨도 잘 안 켜주는 교실에서 벽에 달린 선풍기 위에 커튼을 씌워서 커튼 브라자 짤처럼 뭔지 알아. 커튼 브라자 짤 뭔지 알아요? 그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되게 야한데 코피 터질 수도 있는데 코피 터지지 않게 각오해요. 이렇게 했대. 브라자처럼. 게다가 여기 남은 거 아니야? 다 남학생들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브라자죠? 이렇게 묶고 밖에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되는. 그 속에서 친구들이랑 몰폰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핸드폰으로 할 것도 없었고 빅뱅 팬아트 저장한 거 꺼내보면서 최애 토크를 나누고 설레는 게 전부였어요.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엽기 컨텐츠가 되어서 다 같이 기대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항상 전화 받자마자 대구 사투리로 김가명 씨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왠지 평소랑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부스럭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대도 스피커폰인 것 같았어요. 상대방도 아무 말이 없고 우리도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하면서 잠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진짜 영원 같았던 침묵이 깨진 건 전화 너머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때였어요. 처음에는 남은 애들이 반에서 판치기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내는 소리였어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포대자루 같은 걸 땅에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가래 끓는 듯한 신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공간감이 느껴졌어요. 그 공간감이 아직도 귀에 남은 기분이라 대박 별로예요. 멍하게 들으면서 친구들하고 눈빛 교환하는데 덥던 게 거짓말처럼 피가 하얘지는 기분? 오한이 이렇게 드셨구나.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며 소름 돋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그 기묘한 소리랑 남자 신음소리가 멀어지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서로 한마디 말도 없이 누구 폭행하는 듯한 소리만 듣다가 끊김. 더워서 난 땀이 순식간에 식은땀으로 바뀌고 커튼 속에서 오들오들 다 같이 추리해본 결과 김가명 아저씨를 협박하기 위해서 술 취한 아저씨가 깡패한테 전화를 부탁했다? 아니면은 김가명 아저씨가 사채를 쓰고 야반도주해서 조폭들이 협박 전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봤는데 엽기가 유행하던 시절에 상상이 좀 과격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많던 친구들 전화는 진짜 친구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사채업자 전화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서론이 길었던 것에 비해 밍숭맹숭한 결과를 머쓱하네요. 근데 아직도 가끔 김가명 씨를 찾는 전화나 대구 특정 지역에서 김가명 씨가 사용했던 매장 개인정보 동의 같은 게 날아와요. 진짜 인싸인가 봐요. 웃긴 게 작년에도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자꾸 전화를 받냐 하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모르는 번호 안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번호를 왜 안 바꿨냐고 물으신다면 엄청난 귀찮음과 번호가 마음에 들어서 라는 싱거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는 김가명과 그의 친구들한테는 지는 기분이라서 어거지로 안 바꿨어요. 중딩 가오 때문에.
짧은 이야기지만 살면서 겪은 몇 안 되는 찝찝한 기억 중 하나라 제보합니다. 틀주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할 따름. 저희 어머니도 공포설 좋아해서 말코님 채널 자주 봐요.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귀여워. 찝찝한 기억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소조실의 토르소, 쓰레기차의 담배 할아버지, 전공실 화장실에 갇혀있던 기억, 거기 실습실 근처에 살인사건 났었음 등등. 다 짧은 얘기라 시간 나면 한번 적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적어주세요. 재밌겠다. 이거 한 번에 적어버려. 김가명 아저씨는 뭘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누가 맞은 거지? 김가명 아저씨가 맞은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이 번호로 저렇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김가명 아저씨는 없어. 너 해방이야 이런 식으로 전화한 거. 나의 이상한 상상.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걸까? 무슨 약간 조폭이랑 연루되어 있는 느낌이다 되게. 그건 좀 아니에요? 그래. 김가명 지인? 헉! 그래서 약간 협박 같은 걸 하는 건가? 아니 자꾸 아니라는데 전화를 하는 것도 참 웃기다. 아니면은 매달려서 발버둥 치고 여기저기 치이면서 포대자루 치는 소리 같은 거? 그런 느낌? 오히려 살려달라고 전화한 건가? 그게 중학생 핸드폰에 들어간 것도 웃기네. 그러니까 말도 안 해가지고 궁금하게 만드네. 이런 거였고요. 다음 그 시청자님들 공포썰이 다 그러니까 만화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 그린 그림들이 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라디오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좀 불리할 것 같긴 한데 거의 5개가 만화예요. 일단은 참고해서 들으세요. 화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랑한 등껍질님, 짧은 과거일 매직 배틀 썰 만화를 그려왔어요. 본편은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화는 슈말코 카페에만 있어 주었으면 해요. 퍼가지 말아주세요. 만화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랑한 등껍질입니다. 첫인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물에 그냥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악마 정보를 되게 재밌게 읽으셨나봐.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2025년 8월 14일 무더운 여름 지하철 도파민에 빠져 쇼츠를 보다가 말코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고 문득 8살 어린 시절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서운 일들을 흔치 않게 겪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많이 무뎌졌지만 그때는 2007년 8살 철없던 잼민이 시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랑 동갑이네요. 나 밀레니엄 베이비 다 덤벼. 나 밀레니엄 베이비야. 문제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8월 14일자 놀이공원 사건 사고 나무위키 34분 30초 가고일 매직 배틀입니다. 나 모자이크 왜 해? 이상한 사람 같잖아. 그럼 그날 기억으로 돌아가 보죠. 슝.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이날 이 시간대 8살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이 기구에 탔습니다. 아빠, 나, 엄마, 누나. 누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유가족들의 정반대편에서 말이죠. 사실 저의 기억은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기에 왜곡되거나 부풀려졌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때 8살이니까 많이 변형이 됐긴 했겠네요. 다만 한치의 거짓 없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억이 나는 첫 번째 지점은 4명의 친구들의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 놀러가서 오후쯤 T-익스프레스 앞에서 노가리 까다가 친구가 엉덩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가고일 매직 배틀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타러 가는 것이었어요. 궁디 지림. 이거 그 엉덩이 마사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저번 틀주 보신 분들 알겠는데 가고일 매직 배틀 마지막에 아마 뭐 쥐 같은 게 지나간다는 설정이 있었나봐요. 내가 댓글 보다가 나도 본 건데 그래서 그 쥐가 지나가는 연출을 엉덩이 의자 쪽에 뭔가 동그란 게 슝 지나가는 연출을 해가지고 엉덩이 밑으로 동그란 게 지나가. 이렇게 일자로. 그거 나도 겪어봤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엉만티 당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거의 바로 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궁뎅이 마사지.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 줄로 다 같이 앉았고 피해자분이 반대편에서 자신은 무섭다면서 손잡이를 들어 올려 자리를 벗어나 벽에 기대했던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기구의 작동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좌석이 바이킹처럼 흔들리고 벽과 천장을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좌석은 적당히 흔들리고요. 벽이 360도로 돌아가요. 근데 이 여성분이 그냥 이 의자 자체가 360도로 돌아가 버리는 줄 알고 무서워서 일어나셨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마 입구와 출구가 동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입구 쪽에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탈게 이런 식으로 잠깐 옆으로 나가 계셨던 거야. 근데 이게 더 위험했던 거죠. 어쨌든 저는 긴장해서 손잡이를 꼭 붙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기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끼야! 엄청 큰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다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개를 올려보는데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께서 저의 눈을 가려주신 거였어요. 사실 이때부터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가 저를 안고 나갈 때 살짝 눈이 떠졌는데 바닥에 피가 좌석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통곡소리, 비명소리를 듣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곤해져 그만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이때부터 거의 일주일간은 사실 꿈이었구나 하고 살았어요. 정신적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며칠 뒤에 누나가 TV로 뉴스를 보는데 그날의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구나. 나는 사람이 죽는 현장에 있었구나 하고 한동안 비명소리가 들리면은 온몸에 털이 섬찟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아무래도 아버지가 저의 눈을 막아주신 게 크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겪은 일은 실제 사건이 엮인 거라 재미를 얻지 못하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 고인분과 유가족분들을 배려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날의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인분의 판단도 관계자의 대처도 하나라도 잘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비극이었을 텐데 말이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폐교에서 7살 때 자려고 했던 미친 행보나 고등학생 때 밤중에 산에서 만난 환자복 할아버지, 군대에서 초소사 할 때 들리던 엘리제를 위하여라든지 또 그려보도록 노력해볼게요. 이런 거였어요. 이때 진짜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 그게 딱 슈말콥 시청자인 것 웃기네 진짜. 어이가 없어. 이 적은 사람들 중에. 이거 저번에 놀이공원 그 틀즈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나와 계셨는데 돌아가면서 그 사이 틈으로 이렇게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몸이 좀 꼈을 거 아니에요. 기구 사이에. 근데 뭐 이 피는 아마 그때 났었던 혈흔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이야기가 와전되다 보니까 막 몸이 뭐 분해가 되고 어떻게 터졌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어디에 껴가지고 피가 난 건 맞을 수 있지만 이분이 사망하신 거는 요 사이 있죠. 요 밑에 이 공간 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이 낀 거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그 충격이랑 그리고 이 깨악깨악 하는 소리가 그냥 기구 탈 때 나는 기구 타면은 무서우니까 재밌으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깨악깨악 거리는 거 해서 그 직원의 대처가 좀 늦었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하고 봤는데 이미 사고가 벌어진 높이가 아주 높았다고 하네요. 낙사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이야기였대요. 저번 틀즈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박박빵님 시험 기간에만 찾아오는 귀신썰.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평소 유튜브로 시청만 하다가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작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서 그림과 글로 써보려고 해요. 처음이라 서투른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게 1탄이긴 한데 아직 2탄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탄 읽어볼게요. 2024년 6월 어느 날 그때 당시 중3이었던 저는 한창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고양이 추루도 들고 다니셨네. 볼펜 1개, 손을 운동하는 모시기. 이거 이렇게 악력 세게 하는 이 기구 있죠.
2학년 때 워낙 놀았던지라 3학년 때는 정말 정신을 반쯤 놔버리고 공부에 전념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거 남자애들이 계속 들고 다니더라. 이걸 항상 들고 있었어. 왠지 모르겠는데. 나 고딩 때도 이거 든 애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6월에는 기말 준비와 미쳐버린 수행지욕 때문에 새벽에 자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길길 날뛰고 있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저녁까지 수행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외출하신다고 나가신 상태라 집엔 저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시쯤에 부모님은 외출하셨다가 집에 오셔서 잠에 드셨고 저는 2시 반까지 개같은 수행들을 처리하고 잠에 들기 위해 방문을 열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에 들려고 하는데 덥고 습했던 공기가 순간 싸해지는 것을 느낀 저는 그때까지는 피곤했던지라 더웠는데 시원해서 오히려 좋다 라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려 하는데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밤낮 없이 시끄럽게 울던 매미나 평소에 들리던 풀벌레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고 고요하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이 인지함과 동시에 눈을 뜨니까 무언가에 짓눌려서 가슴부터 침대로 빨려 내려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가위에 눌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깜깜한 방 안을 눈알만 대굴대굴 굴려 살피는데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방문 사이로 저를 바라보는 그것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방문 사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어라 작게 중얼거리는 듯 했어요. 처음엔 들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말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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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것은 무언가에 탄 듯 머리카락은 몇 가닥 남아있지 않았고 피부는 시꺼멓게 태워진 듯 살점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고 코는 잘려나갔는지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콧구멍만 있고 머리통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갔는지 머리 안에 뇌와 그러네 여기 머리가 살짝 잘렸네요. 뭔지 모를 신체 조직들이 튀어나와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큰 눈으로 저를 응시하면서 이빨이 보이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빠른 속도로 한 가지 문장을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불쾌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것의 울부짖음과 같던 목소리를 몇십 분이나 들었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시험 때문에 피곤해지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 내일 있을 수행 걱정과 함께 공포보단 짜증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가위를 풀려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눈에 힘을 주어 눈만 다시 감고 뭐 하기는 누워있는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 생각하며 가위에 눌린 채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이거 움직이는 것 같아 이 사진. 이거 착시 현상 있네. 이거 봐. 얼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이거 실제 이런 착시가 있는데 그 엄청 거대한 덩어리 주변에 이렇게 작은 거가 오도토토토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핸드폰을 흔들어 보세요 이런 사진 알아요? 이렇게 흔들면은 진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 핸드폰 흔들어봐. 나는 내 머리 흔들면은 푸딩 그래 그 푸딩 짤 있죠? 푸딩 짤이랑 좀 비슷해. 별로라고? 자 읽을게요. 다음날 어찌저찌 수행을 잘 보고 난 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어제 봤던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어제 집에 그렇게 늦게 왔던 이유가 할아버지께서 장례식에 다녀오신 이후로 며칠 동안 계속 알아누우시는 바람에 할아버지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느라 늦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것을 본 날 아버지는 오전 1시쯤에 어머니와 집에 오셔서 먼저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아버지는 아파트 비상계단을 오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따다닥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니까 무슨 대벌레처럼 이렇게 시꺼먼 뭔가가 빠른 속도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 따라 올라가니 아니나 다를까 그 무언가는 저희 집 층에 도착한 뒤에 멈춰선 뒤 고개를 기이하게 꺾어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고 말릴 틈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간 뒤 잠에서 깨셨다고 해요. 같은 시각에 전 그것을 본 거고요. 부모님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례식장에서 붙어온 귀신이 할아버지에게 붙어있다가 아버지를 통해 저에게 옮겨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너무 끼워 맞추기식 추측이라 생각도 했고, 부모님도 저도 딱히 그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고 그날의 일은 넘겼어요. 그날 부모님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연락을 하시니 놀랍게도 몸살 같던 한기와 온몸이 쑤시는 고통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그냥 넘어가는 듯 했으나 다음 학기인 10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을 때 저는 그것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빤히 바라보며 입꼬리만 올리고 있었어요. 목만 내밀고 있던 저번과는 달리 팔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또 피곤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팔 다리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작은 멍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네요. 11월 말 기말고사 기간에는 심한 독감 증상에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지만 집중이 안 돼.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는 감기나 독감 증상도 없고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순 피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또 춥고 온몸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면서 두통도 있고 목도 아픈데 단순 피로? 그 의사가 돌팔인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올해 중간고사 기간에 어김없이 그것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고등학생이 된 기념인지 아예 방 안에 서 있더라고요. 중간고사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좀 더 큰 멍이 든 것 외에는 딱히 별일이 없었으나 기말고사에는 그것이 침대 바로 아래까지 왔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을 치는 동안 작년 기말고사처럼 심각한 독감 증상과 함께 이번에는 11살 이후로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던 코피가 짧은 시험 기간에 3번이나 터져서 시험 끝나고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슈말코니 영상만 보면서 쉬었습니다. 이제 몇 주 뒤면 중간고사인데요. 점점 세지는 강도에 솔직히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추석 연휴 때 다음 이야기 남길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현재 진행 이야기니까 침대 바로 앞까지 왔었다는데? 다음에는 님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애가? 이거 개 무서워. 이게 더 무서워. 사연자가. 이렇게 뛰고 있어. 이거 짤이 있는데. 그리고 다음은 꿈 기록. 수네크님, 안녕하세요. 헛것 이야기 이후로 오랜만에 꿈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제목의 숫자와 X는 연도와 날짜입니다. 밝히기 싫거나 기억나지 않는 숫자는 X로 가렸어요. 제 모든 이야기는 헛것 이야기부터 모두 경험에 기반한 기록으로 읽을 수 있게 조금씩 각색이 있고 오직 슈말코 카페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무섭게 적어놨네. 꿈 이야기이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섭지는 않고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80년대 어느 날인가 보네요. 꿈 기록. 80년대의 어느 날 뱀 구덩이. A는 붓두막 앞에서 장작불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가마솥에는 이제 곧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부모님과 남편의 점심 식사가 끓여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시골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A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곳 시골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TV에서 보던 시집살이나 시누이들의 텃세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댁 사람들은 A의 생각 이상으로 모두 친절했고 어설픈 시골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A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나니 장작불도 금방 붙일 정도로 초짜 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뜨끈한 아랫목에 몸이 풀리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붓두막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와, 진짜 덥겠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 앞을 지키고 있으면은 곧 몸 자체가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가족이 되었다곤 하지만 씻을 것도 마땅치 않은 시골집에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찝찝함이란 상상 이상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잘 그리셨다. 그렇게 불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던 A 옆으로 A가 이 시골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호박빛 눈을 빛내며 빨간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뱀이었어요. 뱀은 뒷마당에서 부엌으로 들어오는 문턱에서 A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눈은 뱀에게서 뗄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녀석이 그대로 문턱을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래도 크기가 작은 녀석이라 다가오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뱀 실제로 이렇게 생긴 애 보면 무섭긴 하겠다. 이게 나는 징그러운 거, 나 뱀 좋아하거든요? 근데 징그러운 것보다 얘가 나 물어버려가지고 나 죽어버릴까봐 그게 더 무서워. 생긴 건 괜찮은데 A의 생각을 읽기라도 했는지 뱀은 슬슬 문턱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A는 어떻게든 저지해보려고 불쏘시개로 쓰던 나뭇가지를 뱀에게 던져봤지만 되려 뱀의 화만 더 꾼 것 같았어요. 이제 뱀은 A를 향해 그대로 다가옵니다. A는 기듯이 부엌을 벗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뱀의 동향을 살피던 A는 부엌에서 나오는 뱀 한 마리, 뒷길에서 나오는 뱀 한 마리, 지붕에서 떨어지는 또 한 마리, 사방에서 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하얗게 되어버린 A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부르며 집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뱀들이 우글거리며 A를 쫓아왔고 A는 어느새 논두끼를 지나 깊은 골짜기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어두워졌고 신고 있던 한쪽 슬리퍼는 벗겨져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슉 하는 뱀들의 추격 소리를 피해 몸을 움직여야 했죠. 그리고 툭! A의 앞을 가로막은 뱀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으아! 뱀한테 휩싸여 버렸어. 그림 진짜 잘 그리셨다. 완전 뱀 구덩이로 들어가 버리셨네. 꽤나 깊숙한 구덩이에 굴러 떨어졌어요. 떨어진 아픔에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A의 온몸에는 꾸물거리는 기분 나쁜 느낌이 전달되었습니다. 녀석들은 A의 몸을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구덩이 속으로 공포를 가득 채웁니다. 눈앞으로는 아직도 몰려드는 뱀들이 구덩이 속으로 쏟아져요. A는 비명소리와 함께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는 원망스럽게도 코를 골며 남편이 그대로 자고 오셨어요. 그리고 10달쯤 후 A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꿈은 저의 태몽 이야기예요. 첫 꿈 이야기를 어떤 걸로 할지 고르다가 시작하는 느낌으로 태몽 얘기를 선택해왔어요. 꿈이 너무 끔찍해서 태몽이 맞을까 의심이 가는데 뱀이 나오는 태몽은 꽤 많더라고요. 뱀의 크기, 뱀의 수, 뱀의 행동 등으로 성별, 성격, 직업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태몽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 너무 극단적인 태몽이다. 보통 그냥 구렁이 한 마리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 뱀이 진짜 많이 나오긴 해. 참고로 저희 형의 태몽은 집채만한 뱀이 어머니를 옥죄어 잡아먹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도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고 해요. 태몽이 악몽이야. 그러네. 어머니는 원래 뱀을 무서워하셨지만 태몽 때문에 더 무서워진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떠올리기도 싫다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무서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태몽을 처음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해주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풀숲이나 바닥에 떨어진 밧줄이나 길쭉한 물건에도 깜짝 놀라시고 TV나 사진에 나오는 뱀도 보지 못하시네요. 괜시리 죄송합니다. 여기서 밸런스 게임. 집채만한 큰 뱀에게 한 번에 꿀꺽 삼켜지기 vs 작은 뱀들이 우글우글한 구덩이에 빠지기. 전자가 낫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막 몸을 감싸가지고 터트릴 것 같아. 여러분의 태몽은 어떤 거였나요? 나는 슈말코 머리 이쁘다고 또 적어놨네요. 나 태몽 뱀은 아니고요. 나는 참외예요. 참외. 과일이었어. 우리 엄마가 마트에 가는데 이렇게 보통 과일 코너에 과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근데 진짜 개 큰 참외가 하나 있을 때 개 큰 참외. 그걸 우리 엄마가 딱 집는 게 내 태몽이었대. 근데 검색해보니까 참외 태몽은 남자아이 태몽이라는데 뭐 100%는 아니지만 보통 남자아이라던데 그랬습니다. 개 큰 참외가 나의 태몽이었어요. 참외 배꼽은 아닌데 그냥 때 많은 배꼽인데 맞게 태어났대. 여러분은 무슨 태몽입니까? 뱀이 진짜 많긴 한 것 같아. 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사과나무? 고구마? 왕관 앵무? 와 재밌겠다. 재밌는 태몽이네. 왕관 앵무. 호랑이랑 백호? 좋은 태몽이네. 무지개랑 검은 뱀.
호랑이, 뱀, 핑크 돌고래, 우와. 거북이, 복숭아. 다 좋은 곳이네. 좀 극단적인 태몽 혹시 있어요? 산에 있는 절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부처님 조각 바위 앞에 굴러 떨어진 태몽? 오. 근데 우리 집은 기독교. 아, 그래요? 태몽이 아니고 그냥 꿈 아니에요, 그건? 개꿈 아니야? 뭐야. 둥둥 떠있는 황룡, 금생룡? 개쩌는 꿈이다. 금생용 꿈이래. 그거는 그냥 꿈 중에서도 최고 아니에요? 근데 용꿈은 하늘 승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떠 있어도 안 돼? 저는 태몽을 안 꿨대요. 태몽을 안 꾸면 그 아이는 첫 번째 생이래요. 그런 얘기도 있구나, 또. 아, 신기하네. 아니면은 지금 본인이 부모라 가지고 내 아이의 태몽이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면 제 시청자 중에 은근 부모님이신 분이 많아요. 슈말코가 당신 부모예요? 아니, 부모가 맞는지가 먼저 중요해서 당신 부모예요? 이런 말 진짜 싸가지 없다. 아니, 부모님이세요? 아, 내가 나왔어요? 아, 가족이시군. 아, 그래요? 내가 태몽이에요? 걔 진짜 싸가지 없게 말했어, 나. 내가 태몽이면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Are you parents? 좋은 거겠죠? 응. 공포를 좋아할 아기가 되겠네. 그러게, 자녀가 있냐 물어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물어봐가지고. 그 똥꿈 아니야? 슈말코 나온 거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마 다른 태몽이 있었을 거예요. 슈말코는 아닐 거야. 다른 게 태몽입니다. 난 아니야. 장군감을 낳으시겠대. 조카 태몽 같은 건 꿨는데 그냥 내가 아이를 안고 기뻐했던 꿈. 태몽이란 게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다음 또 이분 거예요. 꿈 기록. 99년도 6월입니다. 이것도 퍼가면 안 되고. 오늘 이야기는 좀 귀여운 이야기예요. 꿈 기록 99년 6월 어느 날. 검은 고양이에 대한 오해. 할아버지 댁이 있는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이 같은 집성촌 같은 곳이기도 하고, 시골이면 아무래도 다들 아름아름 모두 얼굴을 알고 지내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인사말 뒤에 땡땡 댁의 땡땡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혀야지 어른들이 알아보시고 더욱 반겨주셨어요. 그러면 너가 땡땡댁 누구 아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거리를 눕히던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두세 집 떨어진 이웃 할머니 댁에 심부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웃 할머니 댁에는 귀엽고 커다란 강아지가 반겨주어서 좋아하는 집이었어요. 이웃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용건을 말씀드리니 음료를 내어주시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죠. 음료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데 마당에 강아지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어요. 짖어도 귀엽지만 어쨌든 강아지가 짖는 쪽을 보니까 길고양이가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의 짖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유유히 지나갔어요. 할머니께서 개가 짖는 걸 듣고 누구 왔냐 물으며 나오셨고 저는 그냥 고양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인상을 찌푸리시며 고양이는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에게 홀리듯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까만 살찐이가 숨 넘어간 사람 위를 뛰어넘으면 죽은 놈이 벌떡 일어난다 카이. 검은색 고양이가 시신을 뛰어넘으면 시신이 일어난다. 살찐이가 진짜 사투리로 고양이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살찐이? 근데 이런 말 나도 어릴 때 들어봤어요. 검은 고양이가 좀 재수없는 고양이잖아요? 그게 시신을 위를 껑충 뛰어가면 시신이 일어난대. 나도 이거 어릴 때 들었고 좀 무서워했는데. 다크신이네 진짜. 미신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저는 동물을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이웃 할머니의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른 가족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할매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면서 흘려들으라고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조등이 걸려있는 장례가 진행 중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갑직답게 마당을 가득 채운 조문객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특이하게 슬퍼하며 술을 마시는 조문객 사이로 개걸스럽게 음식을 집어먹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술상 위로 올라가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고 아예 술상에 드러누워서 음식과 술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문객들은 그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며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어요.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소들도 마당으로 나와서 술상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딱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구경하던 저의 앞으로 문제의 검은 고양이가 도도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저는 검은 고양이를 따라서 입관이 진행 중인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안방의 문턱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귀여워. 검은 고양이 사진이네요. 얘는 날씬한가 봐. 뚱뚱한 고양이는 손을 이렇게 못 모으던데요? 이렇게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게 또 너무 귀여워. 얘는 날씬이네요. 방 안에 있는 상주와 가족 일부가 병풍 뒤에 있던 고인의 시신을 하얀 천으로 들어 올려서 나무관 속에 안치하고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관의 머리 부분, 고인의 머리가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보니 가족들과 관계없어 보이는 검은 두루마기의 사람이 한 명 더 서 있었어요. 이렇게 안치 중이고 근데 머리맡에 이런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오, 이렇게 세로로 길게 그려주셨어. 그 사람은 손을 뻗어 입관된 고인의 머리를 붙잡고 끌어올렸고 그러자 고인의 혼이 신체에서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반신까지 빠져나온 고인의 혼은 검은 두루마기 사내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사내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혼을 뺍니다. 오, 혼이 빠져나오고 있어. 이거 잘 그리셨다. 그러던 그때 냥! 팩 하면서 사내의 손을 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의 바닥에 가볍게 착지한 그것은 문턱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검은 고양이. 촉! 늠름해. 고양이에게 손을 핥혀진 사내는 혼을 놓쳐버렸고 혼은 곧장 원래 몸으로 쏙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자 차갑게 경직되어 있던 고인의 시신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시신이 살아난다 이런. 관 주변의 가족들은 놀라서 모두 뒤로 쓰러졌고 일부 정신을 차린 가족들이 고인의 신체를 다시 억지로 관에 눕힙니다. 검은 고양이는 화가 잔뜩 나는 가족에게 욕을 먹으며 쫓겨났어요. 벌떡. 진짜 시체가 벌떡이야. 고양이가 방 안에서 쫓겨나자 검은 두루마기 사내는 혀를 쯧 차고는 다시 일을 진행합니다. 홀령이 어리둥절하고 있자 사내는 그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마당 술상에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던 이상한 사람들은 검은 두루마기 사내가 나타나자 바닥에 고개를 조아리며 으르렁거렸어요. 사내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고인의 혼을 데리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아마 저승사자겠죠? 꿈은 여기서 끝입니다. 검은 고양이가 시신을 뛰어넘으면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만약에 사람들이 고양이를 막지 않았다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까요? 어쨌든 고양이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죽은 사람 위해서 뭔가 일렁이니까 잡으려고 뛰어봤겠죠. 이 꿈으로 괴담의 오해는 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다 이런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히 고양이가 오해받는 게 억울했나 봐요. 그런데 애초에 저 괴담을 주변에 물어보면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나 알아. 나 알고 있어. 다음에는 또 다른 꿈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리고 꿈 이야기 하는 동안 그림 연습으로 한 장씩 곁들일 생각인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말코 데모 앨범 내주세요? 이거 뭐냐? 포토카드랑 포스터 넣어달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상한 말을 적어놨네요. 그림 연습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화예요. 거성님 저주의 구슬 만화. 이 만화는 지인에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슈말코 역 슈말코 바보? 저 어이가 없네. 이거 뭐야? 개 어이없어. 개 유치해.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그녀는 출퇴근할 때 항상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던 그녀는 지하철역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구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젠말에. 오잉? 유리구슬이 있네. 치링!
구슬을 주운 그녀는 처음에는 분식물 센터에 갖다 줄까 생각했지만 퇴근길을 귀찮기도 하고 누가 구슬 따위를 찾아다니겠나 싶어서 그냥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쏙. 이후 집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나마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늦어지자 잘 준비했어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전등을 끄고 이부자리에 누운 그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딸깍. 키키키키. 응? 어머. 웬 꼬챙이에 찔렸대? 귀랑 귀가 꽂혔어. 헉. 횡. 아무것도 없어. 뭐야, 요즘 몸이 안 좋은가? 이런 헛것을 다 보고. 입이 꼬매어져 있었어요? 그래? 그러네? 입이 여기만 나왔어, 게다가. 입이 여기는 아예 없고요. 여기만 이렇게 돼 있네요? 신기하다. 목은 무슨 용술처럼 되어 있어. 다음날 출근길. 뭔가 쎄한 사람이다. 뭐야, 기분 나쁘게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엄마, 나 왜 버렸어? 이 뭐예요? 엄마가 나 버려서 인생 조졌잖아. 왜 씨발 책임져. 뭐야, 뭐라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덕. 갑자기 깡패 오빠가 왔는데요? 쉬말고. 휴. 진짜 개 짜치는 문신하고 있어. 엄마, 그만 안 하나? 아저씨 아가씨래. 아가씨 놀라구로 이게 무슨 짓이고. 점점점. 어쭈 뭘 야리노? 마 다이다이 끌까? 니 영호에 많아. 슥. 새끼 쫄이나? 어딜 가노? 저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멀예. 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면 가서 국밥이나 쓰근하게 쓸까 물까에. 그건 좀 까비. 영어햄은 진짜 유명한 영어햄은 진짜 유명한 영어햄임. 저녁 퇴근길. 피곤해. 아침 일 때문에 지하철 타기에 찝찝한데 오늘은 그냥 버스 타고 퇴근할까? 아침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지하철을 타기 꺼려졌던 그녀는 버스를 타고 퇴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싸, 다행히 앉아서 갈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가고 있고요. 귀엽다. 그만 쪼개, 이 개같은 년아. 아까부터 첫 쪼개고 지랄이야, 이 년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많아요, 여기? 이 아줌마는 또 뭐야? 씨발. 뭐야,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개같은 년은 같은 년이. 길 가다가 덤프 틀력에 깔을 뒤져버리라, 이 개같은 쌍년이. 그 무서운. 저기요, 이번 역은 땡땡역입니다. 벌떡. 저 아줌마가 내렸어. 하차입니다. 참자. 미친 사람은 상종 안 하는 게 맞아. 창문 노크 소리? 씨발년아,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 어머. 이거 성공 효과가. 자, 그리고 그거 해야겠는데? 경고? 이거 뭐라 경고하지? 빵 하고 창문 밖에서 아줌마가. 그래, 광과민성 발작. 이거 이 경고문 적어놔야겠는데? 이거 잘하셨다는데. 미친. 연출이 나날이 늘어요. 잠시 후 버스 하차했고요, 주인공이. 이게 뭐야 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 마냥. 저주? 설마 그때 주운 그 구슬 때문에? 이것도 움직이는 것 같아. 이것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이걸 주운 이후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어. 자꾸 별로래. 유리병 버리는데. 딱 싫지 않지만 찝찝하니까 빨리 버리자. 그 이후 귀신같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슬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불길한 사건들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엄마, 미쳤냐 이 개같은 년이. 이 두 빌런. 이후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며 그 사람들과도 다시 마주치진 않았지만 이전처럼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주쳤는데 이상한 행동은 안 했다고 하네.
정말 모든 일들이 그 구슬 때문에 발생했던 걸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른 채 그녀는 그 구슬에 대한 기억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이거 뭐야? 유리 구슬이네? 어릴 때 비드맨이라고 몸통에 구슬 끼워 넣어서 쏘는 장난감이 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애들이 놀다 떨어뜨렸나? 왜 이런 곳에 떨어져 있지? 몰라, 어쨌든 내가 가져야지. 찝찝하게 떨어진 걸 왜 가져? 그냥 다시 바닥에 던져놔. 아이, 괜찮아. 그냥 평범한 구슬인데. 끽끽끽. 헐, 엄청난 연출을. 다시 반복되는 이 연출. 후속편을. 아는 누나의 일화를 듣고 만화로 만들어봤어요. 원래는 이런 일들 외에도 구슬을 갖고 있는 동안 안 좋은 일이 더 일어났다고 하는데 불량 이슈로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GIF 등 신기술을 만화 속에 접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재밌게 봐줬어요. 이거 대박이야. 다시 보기엔 눈이 아파서 못 보겠는데. GIF까지? 헐. 그러니까 구존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네. 저희 시청자 중에 작가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림 작가님들. 프로인가봐. 다들 얼른 데뷔하세요. 이미 데뷔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청자님들의 썰은 다 읽었고요. 이게 아직도 떠있네. 커튼 브라자 짤이 아직도 떠있어요.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다음은 다른 거 읽을게요. 아예 시청자님 공포썰 말고 다른 추천글. 코피 났어요. 죄송. 다른 거예요. 위키 번역. 공포민수님의 위키 번역. 괴식의 타라레. 타라레는 프랑스 리옹에서 1772년쯤 태어났다. 18세기 평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라레가 본명인지 리옹이 고향인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년기부터 타라레는 괴이한 식성으로 유명했고 하루 만에 자신의 몸무게와 비슷한 황소 4분의 1을 먹어치웠다. 이런 식성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의 부모는 그를 집에서 내쫓았고 타라레는 이후 강도질과 구걸을 반복하며 살아갔다. 그러던 중에 길거리 공연당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돌, 가축, 뱀, 코르크부터 사과 한 소쿠리를 먹는 그런 걸 한 번에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았다. 1788년 파리로 이사해서 공연을 이어가던 타라레는 공연 중에 장폐색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약을 처방받고 완전히 회복한 타라레는 그를 치료한 의사에게 보답으로 그의 시계와 목걸이를 먹는 공연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의사는 먹어버리면 당신 배를 갈라서 찾아낼 거야 라고 거부했다. 아니 이건 보답이 아니라 약탈 아니에요? 왜 의사님의 시계랑 목걸이를 왜 먹어? 비싼 거일 텐데. 이런 괴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형은 평범했다. 17세의 나이, 그는 45kg의 체중이었다. 너무 말랐어. 그러나 특이한 점은 그의 입을 완전히 벌렸을 때 그 길이가 10cm였고 뱃살은 접을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났으며 배가 불렀을 때는 풍선처럼 불어나 있었다. 10cm? 넓네. 크네요. 볼살도 늘어나 있어가지고 계란 혹은 사과 12개를 입에 넣을 수 있었다. 그의 몸은 항상 뜨거워서 몸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으며 당시 시대의 사람들도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몸에서 났다. 무슨 병이 있나 혹시? 그러나 만성적인 설사를 제외하고는 그의 건강상 큰 문제는 없었다. 체중은 정상적이었고 괴식 후에 토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그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18세기잖아. 18세기 기술력으로 인해서 뭔가 검진할 수 없었던 병이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기술로 검진하면은 병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때 당시의 기술로는 못 발견한 거 아닐까? 뭔가 몸에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이후에 타라레는 프랑스 혁명군에 입대해서 제1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에 참전했다. 보급받은 음식이 턱없이 부족했던 타라레는 동료들의 임무도 도맡아가면서 보상으로 음식을 받았으나 이것도 부족했던 그는 똥무더기, 비료용 가축 배변을 뒤지면서 먹을 수 있는 걸 찾아 헤맸다.
결국 그는 극심한 탈진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서 4배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이것도 부족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통을 뒤졌다. 다른 환자들이 먹고 남긴 음식도 먹었던 그는 이것도 부족했는지 약재상의 방에 숨어 들어가서 스포제, 과거의 파스래요? 이것도 훔쳐먹었대요. 이런 식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군의관들은 타라레를 상대로 실험해보고자 15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타라레에게 먹였다. 2개의 큰 고기 파이, 기름과 소금 한 접시, 15리터의 우유를 먹은 타라레는 즉시 잠에 들었다. 군의관들은 그의 배가 풍선처럼 부푼 걸 확인했다. 또 다른 경우 살아있는 고양이를 주자 타라레는 산채로 고양이의 배를 갈라 피를 마시고 뼈를 제외한 살을 먹었다. 그리고는 고양이의 털과 가죽을 토했다. 병원 직원들은 이후에 타라레한테 강아지, 도마뱀, 뱀을 제공해 먹였고 또 장어를 머리만 부수고는 씹지 않고 삼켜 먹었다. 군사적으로 타라레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장교들은 타라레한테 편지를 넣은 나무 상자를 먹이고 이후에 배변한 나무 상자에서 보존된 편지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적의 영토에 몸수색을 당하고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라레는 군 장교들 앞에 소환되어서 성공적으로 나무 상자를 삼키고 그 자리에서 보상으로 받은 14kg의 소의 생건과 폐를 먹었대요. 프러시아 영토에 포로로 잡혀있는 프랑스군 대령에게 비밀 군사정보를 전달할 임무를 맡은 타라레는 독일 평민으로 위장해서 적의 영토로 잠입해 들어갔으나 정작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받아 바로 체포당했다. 채찍질과 폭행에도 정보를 말하지 않던 타라레는 24시간 수감된 이후 자신의 임무를 털어놓았다. 30시간 후에 나타난 나무 상자에는 정작 군사정보가 없었다. 타라레의 능력을 의심한 프랑스 장교가 대령에게 전달받은 사실만 확인해주라는 의미 없는 내용을 편지에 넣었기 때문이다. 허무한 내용에 분노한 프러시아 장교는 타라레를 폭행하고 프랑스 전선에 풀어주었다. 이런 일을 겪은 타라레는 군복무를 피하려고 시도하며 군의관에게 자신의 식욕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아편, 와인, 식초, 담배, 삶은 달걀 등의 치료법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통제된 식단도 시도했는데 완전 실패했다. 그는 병원을 탈출해서 정육점에 남은 고기를 먹거나 쓰레기통에 썩은 고기를 먹으려고 들깨들과 싸웠다. 다른 환자가 수혈받고 있는 피를 마시거나 병원 영안실에 시체를 먹으려다 걸리기도 했다. 진짜 그냥 다 먹네요? 다른 의사들은 타라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데 그의 담당 군의관은 치료를 계속하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생후 14개월의 아이가 실종이 되었고 직원들은 타라레를 의심했다. 군의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걸 포기하고 타라레를 병원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그 아기는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안 적혀있네? 4년 뒤에 베르사유 병원의 의사가 타라레 담당 군의관에게 타라레가 그를 찾는다는 연락을 전했다. 이제 완전 힘이 없어진 타라레는 자신이 2년 전에 황금 포크를 삼켰는데 이게 위에 박혀서 자신이 약해진 것 같다며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의관은 그가 허약한 이유가 포크가 아니고 결핵 때문이라 결론을 내렸고 한 달 뒤에 타라레는 지속적인 설사 증세를 겪다가 사망했다. 그의 시체는 빠른 속도로 썩어갔고 병원 의사들은 검시를 거부했으나 그의 황금 포크와 괴이한 식성에 대해 알고 싶었던 한 의사가 검시를 진행했고 그의 식도는 매우 거대하며 위장이 염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간과 콩팥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하며 거대한 위장은 궤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포크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타라레와 같은 괴식의 사례가 동시대에 여러 건 발견됐다는 거다. 현대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타라레가 그중 유일하게 검시가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다. 그럼 포크는 삼킨 거야? 소화가 된 거예요? 그의 사례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식욕 증가, 땀 설사,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일치한다. 2006년의 연구는 그의 경우가 편도체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정 동물들의 경우 편도체 손상으로 식욕 항진, 과식증으로 관찰이 된다. 참고로 18세기에 살아있는 동물을 먹는 공연들은 꽤 많았다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위, 뭐 식도 이런 것도 이상이 있겠는데 항문도 이상이 많았겠다. 별의 별걸 다 먹었는데 어쨌든 설사는 하잖아요. 우와,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엉덩이 다 찢어지겠다 진짜.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는 병에 안 걸릴 수가 없네요. 막 음식물 쓰레기도 다 먹고 생간 이런 거 먹으면 또 안 좋잖아요. 이런 거고요. 또 비슷하게 긴 그 내용을 또 올려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슈퍼말랑 아저씨가 관통 당해도 죽지 않는 남자 미린다요. 나무위키 자료랑 어떤 블로그 자료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방송에 나와도 문제 없을 듯한데 이거 좀 애매해서 일단 나무위키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 이미지 자료가 좀 잘 나와 있어서 이건 이미지 자료 참고용으로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이거 진짜 짱이에요. 신기해. 이 미린다요 혐오스러울 수 있거든요. 제가 살짝 봤는데 진짜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뭐 사진이나 움짤 같은 거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무위키로 미린다요. 이 사람 1912년생이네요. 20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활동하던 네덜란드 로테르담 출신의 차력사 및 영성운동가. 차력사를 하기 전에는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던 디자이너였대요. 그리고 에스페란티스토이다. 이게 뭐야?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 아, 언어. 흔히 기적의 사나이 또는 불사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본명은 아놀드 헨스케즈. 그의 예명은 미린다요. 미린다요는 에스페란토어로 원더라고 대응이 된대요. 참고로 음료수 미란다도 유사한 의미래요. 능력. 그의 능력은 믿을 수 없게도 몸에 칼, 창, 총기로 인한 관통상을 입고도 죽거나 고통을 느끼는커녕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데요. 깨진 유리 조각과 바늘, 면도날 등을 잔뜩 삼키고도 멀쩡한 거는 애교로 보일 정도이다. 그는 수집 등을 순회공연하면서 추가 요금을 낸 관광객들에게 단도나 레이피어 등을 가지고 아우, 펜싱날 같은 거네요. 레이피어 등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몸에 찌르게 했고 심지어는 근거리에서 총으로 헤드샷을 맞고도 죽지 않았다고 주장도 했대. 심지어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에는 레이피어가 그의 상처를 완전히 관통하고도 멀쩡한 모습, 그리고 그 상태로 조깅을 하는 모습, 큼지막한 바늘을 삼킨 상태에서 X선 촬영한 모습도 있대요. 그 외에도 그는 뜨거운 다림이나 끓는 물에 또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걸 한번 여기에 있나 보다, 이미지가. 자, 잠깐만요. 제가 먼저 갈게요. 자, 이거 뭐야, 혐오스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옷을 벗고 레이피어 관통한다? 아! 나왔어. 아니, 어떻게 이래요? 뺐어. 아으! 근데 하나도 아픈 기색이 없어. 아우. 이런 사람이래. 아으. 이게 어떻게 돼? 아유,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당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 X선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못이 들어간 X선 사진. 못인지 뭐 검인지 뭔지 이거. X선 검사 결과 칼은 그의 몸속에 장기를 뚫고 나왔대. 아으.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당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능력이 트릭 내지 조작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그는 1947년 6월 23일 타인즈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려는 연구팀에게 미란다요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러나 의학계 역시 그의 능력이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네덜란드의 레이던 대학교의 연구팀 역시 미린다요의 능력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학계에서도 그를 언급한 문헌이 실제로 확인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어떤 트릭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드문 체질이라는 게 학계의 잠정적인 입장. 어떤 문헌에서도 그가 인도에서 고행을 한 결과로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는 차력자로서 면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영성운동에도 많은 헌신을 해왔는데 유물론이 인류를 망친다면서 부정적으로 보았고 유물론이 혹시 그냥 그 물질? 그런데 말 그대로 오직 물질만 있다.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정신, 마음은 물질의 작용 혹은 산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래요.
이게 인류를 망친다면서 부정적으로 봤고 전 인류를 화합하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에스페란토를 인류 공용으로 사용하는 걸 지지했대요. 에스페란토가 아까 인공어인 거 맞죠? 또한 자신이 차력사로 불리기보다는 오히려 신의 예언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린다요의 공연을 허용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종교적 관점을 설파하는 기회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연만을 띄워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근데 예언은 안 했잖아요. 예언했나 혹시? 안 적혀있는 건가? 근데 사망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그의 능력만큼이나 뭇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1948년 그는 공연을 위해서 쇠 바늘들을 삼켰는데 이것을 외과 수술을 통해 몸속을 제거해야만 했다. 이 수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난 후 미린다요는 침대에 누워서 가사 상태에 빠진 듯 잠에 들었고 이틀째 되는 날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었으며 사망 후 다시 하루가 지났을 때 그의 조수가 죽어있는 그를 발견했다. 향년 35세. 사인은 뜻밖에도 대동맥 파열이었다. 그러나 멀쩡하던 불사신이 어째서 갑자기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도 없기 때문에 온갖 설명들이 구구하게 나왔다. 2012년 10월 28일 국내에서 방영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나왔구나. 그치, 안 다를 수가 없네요. 서프라이즈에서. 여기서 그가 철못을 먹고 마취 없이 배를 갈라 그것을 꺼내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의사한테 마취를 시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의사가 그걸 무시하고 마취를 강행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사망했다는 뒷얘기도 소개했대요. 그러나 과학적 회의주의자였던 브라이언 더닝에 따르면 그는 다른 차력사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극적인 연출을 보인 인물이었다고 했다. 그는 고행을 하는 동안 일종의 피어싱을 위한 수련을 했을 것이고 한번 귀를 뚫고 나면은 이후 다시 귀를 뚫기에 좀 더 용이한 것처럼 자신의 몸 역시 그런 식으로 항상 피어싱을 위해 관리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아하. 그러면은 그 구멍, 그것도 좀 싫은데? 내 가슴팍에 그런 구멍이 계속 뚫려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귀처럼. 따라서 이 설명대로라면은 그가 자신의 몸을 관통하는 위치와 각도는 몇 군데로 정해져 있을 것이며 더닝은 적어도 4가지의 서로 다른 통로가 있을 거라고 제안했대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가 삼킨 철못이 예상과는 달리 대동맥에 상처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 근데 이것도 궁금한 게 귀는 누가 봐도 그냥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게 보이잖아. 그리고 말랑말랑하니까. 근데 몸은 이 안에 장기랑 뼈랑 근육이랑 얼마나 섞여 있어요. 혈관이랑. 그걸 어떻게 알고 딱 뚫어요? 진짜 이건 운빨 아니에요? 한번 처음 시도하는 게? 그리고 4가지 다른 통로 있다는 것도 대박 아니야? 진짜 있으면은? 세심하게 조준하면 장기나 혈관을 안 건드리고 가능할 듯? 폐는 숨을 내뱉어서 부피를 줄였을 것 같고 위는 평소에 소식하면서 줄였다거나 했을 것 같네요. 그래? 이게 너무 무서운데? 그냥 이 움짜리 에바야. 한번 더 볼래요? 나 이 뒤로 빼는 게 제일 싫어. 그럼 이미 근데 몸에 살짝 구멍이 몇 개 뚫려있지 않아요? 방금? 여기 방금 혹시 미리 뚫은 건가? 아니면 그냥 곰보인가? 그러니까 야 조수도 대단해.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빼고 나서 피가 안 나는 걸 보니 확실히 주요 혈관은 비켜간다 싶어요. 나 그것도 대단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수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실패하면은. 그리고 조수를 이게 믿는 것도 대단하다. 신뢰가 확실히 돼 있네요. 조수가 조수로 보이냐고? 아씨. 그치. 조수는 조수로 보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했겠죠? 개 싫어. 진짜 아저씨 같은 농담했어. 이런 아저씨였대요. 눈빛 봐. 너무 초롱초롱해. 조금씩 찔러가면서 흉터 조직, 섬유화 조직으로 만들면은 출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네요. 그러면 조금씩 쑤시고 빼고 그러면서 마치 그 굴을 숟가락으로 파듯이 천천히 판 거예요? 칼로? 뭐 어떤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대단하다. 닉네임이 조강현 전문가님이네요. 난수 방송에 대해 알아보자. 유튜브 유입입니다. 유튜브에서 틀즈 올라올 때만 챙겨봤는데 이번에 난수 방송 이야기가 나오길래
아, 난수 방송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군침이 싹 돌아 작성해봅니다. 음성이나 텍스트 자료는 주로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참고했고 신문 기사도 일부 참고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 조사를 하셨어요. 이거가 아마 그거일 거야. 저기 새드 사탄 거기에 난수 방송 같은 소리가 나온다 했거든요. 새드 사탄 게임에. 그거 보고 아셨나 보다. 자, 난수 방송이란 난수 방송 넘버스 스테이션은 아니면은 암호 방송 숫자나 문자, 단어 등의 나열을 조합한 난수 및 모스 부호 등을 이용한 메시지를 송신하는 알 수 없는 단파 방송국이다. 각국에 파견된 정보원들은 라디오와 같은 단파 방송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듣고 가지고 있는 표 혹은 파견된 나라의 서적과 대조하여 메시지를 수신한다. 예를 들어서 창문 너머 도망친 슈말코 라는 소설책을 지정해준 뒤 10210이라는 수열을 낭독하면은 정보원은 해당 책의 102쪽 10번째 글자를 찾고 그 뒤 수열들도 똑같이 찾아서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거 나 다운 받아도 돼요? 왜 포처라고 이거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아직 받진 않았거든요. 대표적인 난수 방송인 링컨셔 포처. 영국의 간격 신호 노래를 영국 전통 음악 링컨셔 포처바 음악을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이 방송국은 MI7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 비밀정보부가 소유하고 있는 걸 추측된대요. 오. 참고로 여기서 비밀정보부는 007에 나오는 그곳이 맞다. 방송은 전자합성된 영국 억양의 여성 목소리가 0, 2, 5, 8, 8 같은 숫자 5개 조를 묶어서 부른다. 각각 조의 마지막 숫자는 악센트를 붙여서 부른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난수 방송에 쓰이는 암호는 암호화가 되어 있고 32948 이거랑 같은 숫자의 경우 어떠한 책의 329페이지 48번째 글자 등을 의미하는 등 이러한 난수에는 암호의 규칙성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송수진자 외에는 해독할 수 없게 된대요. 자, 포처 들을게요. 저작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 마지막에 악센트가 있네요. 8, 8 이렇게. 8 이렇게. 자, 다음 체리 라이프. 체리 라이프는 위에서 언급한 링컨셔 포처와 마찬가지로 간격 신호로 영국의 민속 요인 체리 라이프를 이용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난수 방송은 공식적으로, 특히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조차 없다. 때문에 난수 방송을 어디에서 송수신하고 명칭은 뭔지 등등 모두 사람들에 의해 추측되고 붙여진다. 이 방송국은 호주에서 방송하고 있으며 역시 영국 비밀정보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추측이 된다. 방송은 전자 합성된 영국 억양의 영어를 불러주는 여성 목소리이고 3, 4, 7, 6, 1과 같이 5개의 숫자를 묶어서 말하며 마지막 숫자에는 악센트를 더한다. 아까 그처럼 1 이런 식으로 하나 보다. 해당 난수는 일회용 패드를 이용하여 암호를 푸는 방식이고 다른 국가의 요원들을 위해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번 볼까요? 광고가 뭐야, 아까 그 여자잖아. 그냥 같은 TTS인가? 2. 노래 나온다. TTS는 아니고. 자, 3번. 쿠바의 난수방송. 세계적 군사대국인 미국과 가장 붙어있으면서도 적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쿠바의 난수방송이다. 이 방송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매일같이 방송하고 있고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대. 지금도 그럼 하고 있는 거네? 특히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방송이 들렸다는 증언은 꾸준글 수준으로 오고 있대. 들어볼까? 지금도 어디선가? 여기 에스파냐어 써가지고 에스파냐어구나.
계속 뭐가 나오네요. 덜덜. 이 지지직거리는 그 소리가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남북의 난수방송? 전 세계적으로 난수방송은 꽤 흔한 일이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난수방송은 바로 남북의 난수방송.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정보당국의 규모가 크고 활동이 활발한 나라를 제외하면은 쿠바, 중국,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 북한 난수방송이 제일 자주 언급된다. 이 셋의 공통점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자, 대한민국의 난수방송.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에 간첩을 보내지 않는다. 즉, 북파 간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조차 믿지는 않는 말 그대로 공식 입장일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은 따로 있다. 바로 한국은 난수방송이 아닌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게다가 블랙 요원, 비밀 요원을 직접 북한에 파견하기보단 북한 주민 혹은 북한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을 포섭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지 오래이다. 아하. 그것도 아니면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 파견된 화이트 요원, 공개된 요원들이 해당 국가의 정보당국을 경유하여 정보를 얻기도 한다. 요컨대 굳이 난수방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유지하고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보자. 오늘부터 우린 여자친구? 그러네. 여자친구 노래 나오네요. 오늘부터 우리는 근데 2분 20초부터 난수방송이 나온다. 본문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있어요. 난수방송을 하고 있네. 2016년 2월 17일에 송신된 난수방송. 이게 계속 되는 거야? 그러네. 계속 되네요. 그리고 북한의 난수방송. 이거 또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야? 2807기포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807기포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807기포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870조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2, 1. 잘 가래. 이거 하나 들었다고. 애초에 유튜브가 잘 가야지. 유튜브가 이거 올려줬잖아. 난수방송 해독 방법. 대남방송 통해 5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난수하달. 사전에 약정된 책자에서 페이지와 행렬 확인. 추출한 글자를 조합해 지령 내용 파악. 난수표 해독 방법. 5자리 숫자가 나열된 쪽지와 별도의 잠호표로 구성. 부여된 원칙 따라서 특정 숫자 뽑아내서 잠호표에 대조. 수시로 규칙을 바꿔가며 사용해 노출 방지. 오이씨, 어렵네. 북한의 대남 난수방송에서 특이한 점은 한국이 북한을 향해 송신하는 방송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는 거다. 지금 노래 나오고 있죠. 북한은 앞서 언급했던 한국만큼의 기술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수방송에 더더욱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15일 새벽 난파공작 지령용 난수방송에서는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수학복습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예고한 뒤에 숫자를 읽어내려갔다.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135페이지 86번 이런 식이었다. 즉 누가 어떤 표를 참고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해독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정해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송신한 것이다. 잘해요? 잘하지.
여담으로 2006년 검거된 한 공안 사범은 톨스토이의 부활을 해독용 책자로 사용했다고 한다. 러시아 소설의 특성상 어휘가 다양하며 톨스토이의 책이 한국에서 위험하지도 특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의심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오호. 자, 일단은 다 했고요. 틀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림 그려주신 분 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다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는 글도 적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한 번 더 봐. 코피 또 터지고, 무서운 걸 많이 올려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안녕, 이중장금 잘 하시고, 난수방송 조심하시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세요. 침대 아래, 옷장 위아래 안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다 잘 보고 주무세요. 맴맴. 라디오 조심. 슈말콜 라디오도 조심해. 안녕. 맴맴.